네, 이상 기업 부문 전망을 마치고 금융 부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종합부문 발표에서 금융 부문의 올해 상반기 신용도 방향성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방 우위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신용도 전망은 어떤가요? 하반기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부문 하반기 신용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넌스테이블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부정적이나 하향 검토가 6건, 긍정적이나 상향 검토가 4건으로 부정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PF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 가계 부채 위험 등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신용도 하락 압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 주요 관심사는 결국 고금리 여파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국내외 높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정부 정책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2020년 4년까지 경제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는 매크로에 대한 저희의 뷰, 그리고 약 10년 동안 지속된 저금리 누적 효과로 인해 부동산에 편중된 영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여전히 실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는 대략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반기에 다시 도래하는 대규모 브릿지 만기 과정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둘째, 글로벌 긴축 기조에서 해외 상업량 부동산의 가치 하락과 리파이낸스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성, 가계부채나 조달금리에 따른 이자 마진 영향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 변동성이 높을 것이고, 특히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하반기 신용도 방향성의 주요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PF인데요.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전성 지표는 점차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이 있는데요.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순서대로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브릿지와 본 PF로 인한 양적 부담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익스포저 부담이 각각 169%, 177%로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AA급 캐피탈사는 약 100% 수준이고 증권사의 경우 최대 50% 정도로 나타나서 양적 부담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 말과 올해 3월 말 부동산 익스포저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신 회수는 거의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색 부분은 브릿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A 캐피탈사나 증권의 경우 브릿지보다 본 PF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A급 이하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 비중이 60% 정도로 달해서 하반기 건전성 저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새 업종의 건전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건전성 지표 저하 폭이 컸습니다. 고정의 여신 비율이 캐피탈에서 3%, 증권에서 4.2%까지 높아졌고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는 5.4%까지 올라가서 가장 열이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세계 업종에서 유주이하 여신 비율 상승 추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만기 연장이 일반화되면서 EOD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분양률이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전반적인 부동산 PF 상황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만기 연장 분위기가 이어졌네요.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기조가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글로벌 금융의 약한 고리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언급되었었는데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대체 투자 상황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증권, 보험, 공제회들이 주로 해외 대체 투자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와는 달리 해외 시장에서는 세컨티어로 참가하고 있고 대주단으로서의 통제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과의 차이입니다. 상단의 그림은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시면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본 대비 해외 부동산 자산 비중이 24% 정도로 중소형사보다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국내 PF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주로 미국과 유럽을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절반 정도, 영국을 포함한 유럽 비중도 약 34% 정도로 높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피스 비중이 50% 정도로 가장 높고 호텔 등 숙박시설 비중도 17% 정도로 단일 상품으로는 비교적 높습니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좀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에 유럽에 대해서는 거의 오피스에 편중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에 한정해서 보면은 미국보다는 유럽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은 보험사의 해외 대체 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듀레이션 관리 차원에서 해외 SOC에 매우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SOC 비중이 부동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비중은 생보가 자산의 8%, 손보는 자산의 14% 수준입니다. 선순위 비중은 약 35% 정도로 국내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SOC 비중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양적 부담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 업데이트입니다. 저희는 연초 전망에서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이 변경된 업종은 없습니다. 네, 이상 금융부문 종합 리뷰를 마치고 캐피탈, 증권,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 4개 산업에 대해 하반기 전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보이는 페이지들은 금융 부분의 키 이슈 그리고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자세히 설명한 장표인데요. 네, 추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피탈부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노재용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재영 실장입니다. 캐피탈 업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캐피탈 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볼 업체는 현대캐피탈, DB캐피탈, OK캐피탈 세 업체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재무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주요 계열사인 기아의 신용도가 제고될 정도로 펀더멘탈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캐피탈의 사업 기반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진출하면서 동반 진출을 하면서 그룹과의 연계도와 영업적 통합 수준도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사는 상시적 계열 요인 강화를 반영하여 현대캐피탈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반면에 A급 이하 캐피탈사 앞서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 경기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특히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았던 DB캐피탈과 OK캐피탈은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DB캐피탈은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복귀하였고 OK캐피탈은 A- 부정적에서 BBB 플러스 안정적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캐피탈 실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NIM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2022년 이후 업권의 실적 저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년 4분기보다 2023년 1분기 분기 순이익이 늘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4분기에는 대손 충당금을 많이 반영하여 낮춰졌던 것이고 올해 1분기에는 4분기의 기저효과로 대손 충당금 적립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성 저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 건전성은
1개월 초과 연체율이 2021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A급 이하에서는 1%였던 연체율이 3%까지 치솟아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만기가 1년 이하인 차입금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A급 이하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와 높은 금리 수준, 부진한 부동산 업황 등으로 향후 실정도 부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F 대주단 협의회의 가동으로 자산 건전성 지표의 전환세가 둔화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캐피탈 업종의 크레딧 이슈로는 수익성 축소와 유동성 지표 하락이 우려됩니다. 건전성 저하에 따른 대손 비용과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속에 최대 금리 한도와 신규딜 위축으로 운용 수익률이 제약되고 있어 수익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PF와 부동산 금융 의존도가 컸던 A급 이하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는 규제 지표인 3개월 기준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충족하고 있으나 저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1년 내 만기 도래 기준에서는 저하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금리 수준상 장기차의 발행은 제약되고 있고 금리 수준이 낮은 단기자금 조달이 늘어 초래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본 확충, 계열사의 지급 보증, 계열, 은행이나 지주사의 크레딧 라인 제공 등과 같은 지원책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탈 업종의 모니터링 계획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신용도 전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 여건이 부정적이어서 실적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산업 요소로는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고 부동산 금융과 소비자 금융에서 특히 지표 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수익성 하락과 관련해서는 조달 비용률과 대손 비용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대응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로는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았던 A급 캐피탈로서 한국투자캐피탈, 키움캐피탈, OK캐피탈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등급이나 전망을 조정하는 레이팅 액션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등급 전망을 조정하였던 2개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를 매 분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연이은 자본 확충으로 사업 기반 확대가 기대되어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PF 업황이 악화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건전성 지표와 수익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점은 강점입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 인수 이후 자본 축적이 더디고 고정비 부담이 커서 수익성 개선이 제약된 점을 감안하여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4분기 유동성 경색 상황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 1분기에는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채권 운용 수익이 회복되었고 주식시장이 일부 회복하면서 투자중개 수익도 개선된 업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분기 ROE와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IB 부문의 실적이 크게 제약되고 있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형사에 비해 IB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들의 실적 회복이 더딘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권업계 내에서 비중이 큰 대형사의 실적 회복에 기반한 바가 큽니다. 2분기 들어서는 CFD 사태, 채권 수익 보장 이슈 같은 다양한 악재가 돌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의 매파적 기조가 강조되면서 투자 중개와 채권 운용의 수익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업과 관련한 크레딧 이슈로 국내 PF와 해외 대체 투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PF는
저희가 여러 리서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분산되어 있고 준공된 담보가 확보될 수 있는 본 PF보다는 사업 진행을 전제로 확보한 토지 등에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기표된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지표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 중 업체 간 기준과 비교가 명확한 고정이하 자산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증권업에서는 우발 부채를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1년 1.5%에서 2023년 3월 4.2%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에서도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본 PF를 취약한 PF 익스포저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중소형사의 자본 규모 대비 취약 익스포저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어 22% 수준인 대형사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사들은 자본 규모를 감안할 때 국내 PF 취약 익스포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적극적으로 해외 대체 익스포저를 확대한 결과 관련 익스포저가 자본 대비 부담이 24%로서 중소형사 대비의 1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해외 현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재택근무 문화 확산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감정가락이 하락하는 등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선순위 LTV 트리거가 촉발되거나 임차료 현금 흐름 부족에 따른 캐시트랩 가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가 확대되고 있어 저희는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 익스포저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신용도와 관련해서는 이익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투자자산 부실화 등으로 자본 적정성 저하가 심화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변동과 비우호적 부동산 경기 속에 업체별 대응 전략, 자산 부실화 시 자본 완충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에서 NCR 위험 가중치 등에 대해서 규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규제 개편의 방향성과 영향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래에셋, 하나, 메리츠, 대신 등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PF와 관련해서는 하이투자증권, 다월증권 등과 같은 중소형사들의 대응 능력과 자본 완충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권업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 실장님 보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보사에 대한 등급 하향과 상향이 각각 한 건 있었습니다. 프루덴셜과 KB생명 합병 영향으로 기존의 프루덴셜 생명 등급은 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되었고 KB생명의 후순위체는 합병 법인으로 이관되면서 A 플러스에서 AA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븐틴이 도입되면서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세븐틴 도입되기 전인 2022년 실적과 세븐틴 도입된 이후인 2023년 1분기를 비교하면 보험 부채가 시장 금리로 재평가되면서 2차 손실이 크게 해소됐고 CSM 상가액과 사업비 감소 영향으로 생보손보 공이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1분기 합산 순이익이 생보는 2.7조 원, 손보는 2.4조 원으로 4 기준의 작년 연간 순이익 규모를 감안해도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손보의 수익성 개선 폭이 매우 컸습니다. 생보 대비 보장성 보험 비중이 높아서 보험 이익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 중에서 보험이익 비중이 생보는 35%인 반면에 손보는 2배 수준인 70%입니다. 투자 이익은 운용자산 평가 손실에 따라서 변동을 보일 수 있지만 보험 이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익 버퍼가 되는 보험 이익이 많을수록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보험이익이 예상되는 회사는 CSM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회사일 텐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험 부채 중 CSM 비중은 생보가 11%인 반면 손보에서 34%로 손보의 CSM 비중이 많이 높고 그만큼 손보사의 보험이익 창출 수준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말로 드디어 킥스 기준의 자본 비율이 모두 공시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생보사의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3년 3월 말 킥스 비율은 경과 조치를 적용하기 전 기준으로 정기 말 RBC 비율 대비 생보사는 하락한 반면 손보사는 상승했습니다. 자본관리 부담이 높은 생보사에서는 선택적 경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 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는 생보사도 킥스 비율이 전년 말 대비 소폭 올라갔습니다. 킥스 전환 과정에서 생보 손보 공이 요구 자본이 RBC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보에서 자본 비율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요구 자본 증가를 상회하는 자본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손보사는 제공 이율이 낮기 때문에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감소, 즉 자본 증가 효과가 생보사 대비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생보사 중 ABL, 흥국, KDB생명이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에 근접하거나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과조치 영향을 고려하면 규제 비율에 미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자본 적정성이 여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해외 대체 투자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사들도 저금리와 2차 역마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렸는데요. 생보보다는 손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자산 대비 대체 투자 비중은 손보가 29%로 생보 19%보다 높고 해외 대체 투자 비중 역시 손보가 생보보다 높았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도 해외 대체 투자에서 요주의 분류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선순위 비중이 약 35% 정도로 국내 대체 투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자산 운용 특성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SOG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체 투자에서의 부실 우려 영향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보사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으로 연초 전망과 동일합니다. 경과 조치 전 킥스 비율이 100%에 근접한 생보사에 대한 자본관리 부담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또한 CSM 수준과 예정과 실제의 차이인 예실차 수준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금감원에서 CSM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이 다소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흥국, KDB, ABL생명입니다. 흥국생명은 작년 말 콜옵션 행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고요. KDB생명은 대주주 변경 경과와 자본 확충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ABL생명은 높은 금리 민감도로 인해서 금리 하락에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평가 과정에서 웰컴 저축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총 8개의 저축은행에 대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5개사가 은행 계열로 구성되고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SBI와 JT친해의 경우 부동산 취급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정기평가에서는 이들 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에서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았던 웰컴 저축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저축은행 업계는 뚜렷한 디레버리징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작년 하반기 이후 취급이 중단됐고 가계대출도 신규 영업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저하 추세도 뚜렷합니다.
수익성의 경우에는 ROE가 저금리 시기에도 1% 후반 수준에서 유지됐는데 올해 1분기 조달 금리가 전년 동기 대비 200bp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금리 안정화 없이는 수익 구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수금 만기가 대부분 1년이기 때문에 조달금리 상승 영향이 타 업종 대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의 저축은행 예금 금리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5%가 넘는 고금리로 조달한 예수금 규모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한 금리 수준에서 재예치가 되는지가 앞으로의 수익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부동산 금융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말 부동산 금융 잔액은 작년 9월 말 대비 1% 감소에 그쳐서 여신 회수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수되지 못한 사업장들은 대부분 만기 연장이 되면서 만기 연장 비중이 6개월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브릿지론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만기 연장한 사업장 비중이 작년 9월 말 25%에서 올해 3월 말 56%로 전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만기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사업장 비중도 20% 수준입니다. 본 PF는 브릿지보다는 만기 연장 비중이 낮긴 하지만 2번 이상 만기 연장한 사업장 비중이 3월 말에 13% 수준입니다. 가장 오른쪽은 건전성 지표인데요. 브릿지론의 경우 고정의 여신 비율이 작년 9월 말 1.2%에서 3월 말 5.4%까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고정의 여신으로 분류된 사업장들을 보면은 500억 원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대구, 부산 지역이 많았고 용도별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시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크레딧 이슈입니다. 자산 건전성 외에 살펴볼 부분은 자본 비율입니다. 자산 축소가 되면서 위험가중 자산은 축소되고 있지만 워낙에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인데다가 많은 저축은행이 영업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단기간 내 이런 흐름이 반전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은 큽니다. 두 번째는 조달금리 추이와 유동성 대응 능력입니다. 작년 4분기에 약 5.3에서 5.4%의 고금리로 조달된 예수금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4분기에 퇴직연금 등을 통해 예금을 재조달하는 과정에서 금리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예수금 조달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부동산이나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 저하 이슈가 지속되고 자본 완충력이 높지 않은 업체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건전성 지표의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지표 저하 외에도 일부 사업자 모기지론의 익스포저가 큰 업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후순위 모기지론 위주로 건전성 저하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까지 건전성 부담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캐피탈 증권 보험 저축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사전 질문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금융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PF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금융업권의 PF 리스크, 대응 방법, 그리고 손상 처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사의 의견 요청하셨습니다. 노재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권에서 브릿지 현장의 신규 취급은 중단되고 있고요. 본 PF 전환은 주도보나 캠코, 허그 등의 참여가 확실시되는 공동주택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들은 PF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후관리 또는 리스크 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한 브릿지 현장 등을 셀다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방어를 위해
부동산 경기 영향이 적은 PF 이외의 IB 사업, 채권 운용 사업 등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상 처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만기 이치를 위해 대출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충당금을 상향 설정하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계 금융지주 산하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러한 감독당국의 정책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외의 중소형 증권사들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딜을 매번 사업성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별로 차환 현황과 사업성에 따라 당분간 꾸준히 충당금 설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 업권에서는 당초 개인론 확대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연체율이 상승되면서 여의치 않아 비부동산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금융 비중 확대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피탈 업계의 손상 처리도 증권사와 유사하게 이익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정책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괄적인 충당금 상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이익 규모 대비 영향이 커서 개별 사업종 상황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실장님, 저축은행 쪽은 어떨까요? 네, 저축은행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만 손상이나 충당금 이슈와 관련해서 차이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일단 정해진 법적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충당금을 적립 통한 완충력은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선순위 브릿지론의 LTV가 대략 70% 내외고 토지 매각률이 50에서 60% 정도로 볼 때 요주이나 고정에 대해서 약 10% 각각 30% 이상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단 타 업종 대비 레버리지가 10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고 공정 초기에 본 PF의 경우에 토지 단계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손실 부담이 브릿지론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은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PF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매보다는 준공을 통한 담보대출 전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가 금융시장 그리고 증권저축은행 등 관련 섹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선 위지원 실장님께서 새마을금고 이슈의 정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시된 수준의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의 자료 외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세하게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2019년 말 27조 원에서 올해 1월 말 56조 원까지 늘었고요. 2019년 말 2천억 원에 불과했던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은 올해 1월 말 16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 6월 말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금은 200조 원 규모입니다. 건설과 부동산업 관련 대출에 단순 담보대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두 부동산 PF 성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면 새마을금고 브릿지론 규모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율 상승세도 빠릅니다. 건설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2019년 말 2.5%에서 올해 1월 말 9.2%까지 올랐고요. 6월 말 잠정치는 12%대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된 자료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가 많은 금고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체 계좌에 대한 이자 감면이나 은행권 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PF 대주단 협약도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새마을금고 관련된 리스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서 노재용 실장님, 이 리스크가 증권이나 저축은행 등 당사 보유하고 있는 섹터에,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1일에 관련 스페셜 리포트에서 해당 사항을 좀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새마을금고가 참여했던 딜을 중우순위를 중심으로 딜을 주관하는 중소형 증권사 익스포저에서 비중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새마을금고는 공동으로 선순위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딜의 차환 여부나 혹은 EOD 발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주단 협의회, 그다음에 감독 및 정책당국의 다양한 대책을 감안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적인 회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판단을 통해 선별적으로 특히 불이지론 현장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률은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지론의 만기 연장에 차질이 생기고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경공매 등의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면 LTV와 공매가를 대출 잔액 비율에 따른 다소 다르겠지만 중우순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대주단, 특히 증권사와 캐피탈사의 경우 예상보다 비교적 빠른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와 A급 이하 캐피탈사 중에서 일부 개별업체는 새마을금고와 공동 참여한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다소 큰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 측면을 볼 때 이러한 업체들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저축은행에서는 새마을금고와의 공동 참여 현장의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 채권 등에 대한 매각을 일부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것들은 증권사, 캐피탈사 등 금융시장 조달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조달 안정성 지표들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수신 기능이 있어 금융시장을 통한 유동성 자금 조달은 제한적이지만 새마을금고 참여 사업장과 용도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장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부실 우려 영향으로 예수금 조달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PF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 협의가 가동되고 있는데 현재 경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PF 리스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위지원 실장님, 저축은행 부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업권 내 자율협약과 전 업권을 커버하는 PF 대주단 협의체 적용을 둘 다 받고 있습니다. 요건은 둘 다 동일합니다. 대출 잔액 기준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에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자기자본 20% 의무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현재 단기적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단일순위, 선순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종업계 컨소시엄 대출 비중도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업권별 자율협약이 모든 업권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급격하게 연체나 EOD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을 낮춰주기 때문에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노재용 실장님, 증권, 캐피탈 부문은 경과사항 어떤 상황인가요?
예, 증권과 캐피탈 업권은 단독으로 대주단을 구성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 대부분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대주단 협의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의 사업상에 대한 대주단 전체의 검토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일괄적인 손실보다는 선별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저희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당분간 다른 섹터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필요시 대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대주단 협의의 가동은 캐피탈사와 증권사 업권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PF 리스크와 더불어서 해외 대체 리스크 역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해외 대체 리스크와 관련해서 업권별 익스포저 그리고 이로 인한 업종별 신용도 영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노재웅 실장님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본문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권사 외형 그룹별로 자기자본 규모 대비 해외 부동산 금융 관련 익스포저 부담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24% 수준, 중소형사의 경우 11% 수준의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대형사가 자기자본 대비 30 내지 50% 수준의 부담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10 내지 20%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에 있어서는 국내 PF, 특히 브릿지의 익스포저가 취약 익스포저로 지적하고 있지만 해외 관련된 익스포저는 비중이 적어 그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면 국내 익스포저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면 증권사의 직접적인 해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노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형사 중심으로 개별 업체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러한 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본 왕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금융 성격을 또 살펴보면 대체로 개발 PF보다는 가동 중인 건물 투자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투자 규조는 대출보다는 지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변제 순위상 유리한 편입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앞서 보셨다시피 오피스, 호텔 등이 많습니다. 지역 분포로는 미국, 영국, 기타 유럽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트러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입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담보대출 금리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재택근무 활성화와 대형 IT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주요 선진국 오피스의 공실률이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주요 선진국 도시 오피스의 가치 저하 및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선순위 대주단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연체, LTV 트리거 등의 커버넌트 발동으로 기한이익 상실 등이 발생하고 있어 선순위 대출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기 청산, 경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 익스포저가 상당히 큰 반면에 캐피탈사에 있어서는 해외 대체 익스포저는 계열사 중에 딜소싱 능력을 보유한 계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